안녕하세요, 남부람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본방의 1회죠. 제2차 세계대전 도화선을 당긴 그 남들이 있었다. 나쁜 남, 무능한 남, 이상한 남. 남남남 3부작 시작합니다. 이 앞에 시간에 순식간에 핵심만 쏙쏙 골라가지고 알아봤던 제2차 세계대전 연대기 잘 보셨어요? 오늘은 2차 세계대전 시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남남남의 주인공은 나쁜 남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 지독하고 잔인했던 인물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2차 세계대전 하면 꼭 알아야 될 인물 히틀러 맨날 나오죠. 수많은 컨텐츠에서 정말 많이들 다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뻔하게, 쿨하게, 섹시하게 다룰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의 그 컨셉, 어떤 특정한 사건, 물건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 그래서 이게 떠올랐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잖아요. 히틀러는 그럼 뭘 남겼을까? 그 이름 남긴 남았지만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인데 히틀러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 사인을 남겼어요. 제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사건들마다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남겼던 히틀러의 친필 사인. 오늘은 히틀러의 친필 사인을 토대로 2차 세계대전의 결정적인 사건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한번 주목해 주세요. 2차 세계대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사진 속 인물 누군지, 그리고 저 인물이 들고 있는 저 종이가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체인벌린입니다. 히틀러가 야금야금 세력을 키우면서 유럽 내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있을 무렵 1938년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정상들이 모여서 유럽 평화를 위해서 미넨 협정이란 걸 맺잖아요. 이때 체인벌린 수상이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기자회견하고 의회 연설하고 대국민 연설하고 전국의 지방의회 돌아다니면서 업적 발표하고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도다. 내가 히틀러한테 사인 받아왔는데요. 더 이상 유럽 공격 안 한대요. 유후 이거 하잖아요. 그렇게 대중 연설할 때마다 저 문서를 흔들어대는 거죠. 아마도 이게 수십 번 꺼내서 흔들었을 거예요. 어디서 넣어서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맨날 여기서 꺼낸다? 그래갖고 흔들었을 저 문서에 히틀러의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문서는, 이 사건은 그러니까 히틀러로 하여금 제2차 세계대전의 망상에 더욱 불을 지피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사인 미넨 협정 때 한 사인이에요. 아마도 히틀러의 친필 사인에 대해서 대중이 인식하게 된 첫 번째 계기가 이 사인을 통해서일 겁니다.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 모이긴 모였죠. 당시에 유럽 강대국이 한자리에 모여서 문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사인을 했는데 그 문서치고는 좀 허접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한 장에 타이프라이터로 쳐갖고 사인 덜렁 했는데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게 1930년대인데 그때 협정서들 보세요. 빨갛고 파란 빌로드 껍데기에 따라라라따, 가죽 껍데기에 따라라라따 금방금방 입혀가지고 그렇게 협정 만들고 브레드라고 해가지고 공식 문서에 사용하는 그 매듭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금실, 은실로. 근데 그것도 없어. 종이 한 장 달랑.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왕실 정부의 인장도 심지어 없어.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연월일을 또 손으로 썼잖아요. 체인벌린이 직접. 이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허겁지겁 만든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거 있잖아요. 노름판 차용증도 이렇게는 안 써. 그리고 여러분 이거 원본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미넨 협정의 원본은 이거예요. 이 원본은 지금 영국 문서기록 관리청에 보관 중인데, 그런데 이 미넨 협정 원본도 정말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들어가서 뜯어보면 허접하긴 마찬가지다. 뭐가 허접하냐? 뭐 자꾸 허접하다고 얘기하냐? 말씀을 드릴게요. 미넨 협정 원본의 내용을 봐야죠. 대략적인 속내가 익혀집니다. 독일 니네 강압적으로 오스트리아 합병했지? 체코슬로바키아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데텐란트 니네가 강제로 먹었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 자꾸 전쟁 분위기 만들면 우리 영국,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화로 해결하자. 지금 유럽 분위기 전쟁이 나서 아주 안 좋잖아. 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도 안 끝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너네 허튼 수작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그 대신 니네가 이미 가져간 수데텐란드 그거는 니네 가져도 돼. 사인의 내용도 그렇고 뉘앙스도 이래요. 뭔가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 자세로 들어간 거죠. 독일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냅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그 너네 가져라. 그리고 나서 여기 친절하게 이 지도도 이게 뭡니까? 이거 구리스 펜으로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급하게 준비한 거야.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간략한 메모도 들어있죠. 이 메모가 뭐냐면 이 지도를 여기다 집어넣게 낸 경위가 뭡니다 하고 친필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임기응변이다, 허접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개국 정상들이 함께 사인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정도 협정들은 사인란이 따로 있어야지. 6.25 전쟁 정전협정 그 사인란 보세요. 딱딱딱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 정치에서는 이런 액션이 중요하잖아요. 국가 간의 협정, 더군다나 4개국의 정상이 와갖고 사인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인하면 안 되지. 이 얘기는 뭐냐면 사인을 굳이 넣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액션 보여주려고, 뭔가 그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종이에다 타이프 친 다음에 서명한 거잖아요. 서명도 줄도 안 맞았어. 오와 열이 맞아야지. 협정문 사인 치고 이거 굉장히 허접한 겁니다. 사인 좀 볼까요? 위에부터 히틀러, 그죠? 체인벌린 사인도 보이죠? 그리고 그 아래 누구 겁니까?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 이거 무솔리니 사인도 눈에 잘 띄는데 이거 누구 하나 굉장히 거슬리는 사인이 있어요. 맨 왼쪽에 이 사람이 여기다 안 했으면 제대로 사인을 한 줄로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 한 것 같아. 왜 그러나 몰라. 이게 누구예요? 프랑스 당시의 수상인 에두아르 달라드입니다. 영국 체인벌린이나 프랑스의 에두아르 둘 다 독일 유화책을 펼쳤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사람들을 대화로 하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 회고록을 보면 히틀러가 나쁜 남인 걸 알고 있었어요. 회고록에 히틀러는 덜 떨어졌다, 모두 히틀러를 비웃었다, 히틀러를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해 보였다, 어떨 때 갑자기 폭력적이고 권위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다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평화를 바랬냐고요. 알고 있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체인벌린이나 에두아르가 지금까지도 욕을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죠. 히틀러를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지만 겉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렴풋이 느꼈던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이렇게 사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인은 뭐냐면 히틀러가 앞으로 벌일 미친 짓에 대한 연대 보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극적으로 평화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서 평화가 도래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은 히틀러는 이 뮌헨 협정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 꿈꿔왔던 게르만 민족의 통일, 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유럽 전쟁을 꿈꾸고 조금씩 실행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유럽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던 뮌헨 협정. 이 뮌헨 협정이 있은 지 1년도 안 됐어요. 히틀러의 사인은 결국 유럽을 다시 한번 포화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무슨 얘기냐? 히틀러의 사인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뮌헨 협정서 안에. 그거를 영국 수상 체인벌린이 국민들 앞에서 흔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인이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른 데서 또 나타나는데 39년 8월 31일입니다. 이 사인 독일군 작전명령 제1호입니다. 완성된 지 넉 달 된 따끈따끈한 작전 계획이에요. 전군에 하달된 이 작전명령 1호의 내용은 폴란드 침공이에요. 그 유명한 백색 작전이 이겁니다. 이때의 상황을 좀 볼까요? 이미 뮌헨 협정에서 직접 눈을 마주쳐서 봤어요.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에두아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들은 나 못 막아. 그리고 나서 혹시 몰라가지고 독소 불가침 조약까지 맺어놨잖아요. 소련이 공격 못하게. 프랑스 이거 완전 약세야. 물리적으로 군대가 안 와 있어. 몇 번 찌르니까 훅 들어가는 게 이거 완전 허수아비야. 성공을 확신하고 작성한 계획이 바로 이 작전명령 1호입니다. 여기에다 사인을 하죠. 사인이 뭔가 좀 더 뮌헨 때보다 힘차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작전명령에는 폴란드 침공에 관한 총사령관 히틀러의 작전 구상, 지휘관 의도가 담겨 있었고, 또 차후 작전에 관한 사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를 볼모로 잡고 영국이나 프랑스가 개입을 하면 공격해가지고 협박해야지. 협박만 해도 얘네는 뮌헨 협정 때처럼 또 사인 하나로 끝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이후부터 이 나쁜 남 히틀러는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에 사인을 해요. 나치 독일의 악행이 있었던 모든 곳에 히틀러의 사인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히틀러 자서전 있죠? 거기도 사인 해놨어요. 이건 시기적으로 상당히 앞인데, 그릇된 사상으로 혼자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던 히틀러가 먼 훗날 유럽을 제패하려는 꿈을 키우며 휘갈겼을 이 사인, 이 책, 바로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것을 워스트셀러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나의 투쟁 속에 있는 악마의 사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히틀러가 독일에서 정권을 잡은 후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등극을 하죠. 나쁜 남 히틀러의 사상과 목표를 담은 자서전 나의 투쟁 덕분인데, 히틀러가 집권하기 이전 상황에 쓴 책인데 감옥에서 썼잖아요. 감옥에는 왜 갔을까요? 이 히틀러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그 혼란기에 국내 불만 세력을 딱 규합을 해가지고 폭력적 정치 집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1923년쯤 되면은 그 독일의 유명인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장군들까지 딱 규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자기 정치 수하로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23년에 뮌헨의 한 맥주홀에서 열린 공공회합이 있었어요. 거기에 총을 들고 쳐들어가잖아요. 대중들을 위협한 다음에 그 유명한 SA 돌격대를 앞세워가지고 뮌헨 경찰서를 접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선언을 합니다. 히틀러하고 주동 세력이 우리가 바바리아 지방정부를 토대로 해서 이 나라의 권력을 우리가 모두 가져가겠다. 이거 하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히틀러가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깜빵 가서 복역을 하죠. 이때 쓴 책이 나의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의 투쟁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망상과 폭력과 불법이 들어가 있는 게 이 나의 투쟁이란 말이죠. 아마 이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했던 그 기괴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히틀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히틀러는 또 여기다가 다른데 자기가 해놨던 것처럼 막 사인해놨어요. 이 책이 얼마일 것 같아요? 친필 사인이 담긴 1939년판 나의 투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옥션에 여기저기 사인 많이 해서 많이 나눠줬나 봐. 한 35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호가합니다. 이게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잘 모르겠죠. 히틀러가 나치당 창당 당원인 조세프 마우어에게 준 자서전 사인본이 있어요. 이건 7천만 원 정도 한대요.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히틀러의 범죄성, 민족 이기주의, 차별과 억압의 궤변이 담긴 책이지만 이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에 다시 없어야 될 비극을 잉태한 그 책, 그 씨앗이 담겨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정도 간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인류가 히틀러에게 지불하는 깽값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말로는 이 가치를 설명할 수 없어요. 히틀러의 친필 사인, 그리고 그 사인이 들어간 이런저런 물건들은 별로 소장자들이 높은 가치를 매기지 않죠. 뭘 보고 그걸 가치를 매기겠습니까? 히틀러의 무모함, 히틀러의 잔인성, 범죄성, 거기에 가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가치를 매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구데리안 장군의 회고록을 읽고 있다 보면 군사적 전술적으로 얻을 바는 많지만 거기에 그게 드러나요. 구데리안 장군의 독일인으로서의 맹목적인 민족주의, 군사 중심주의, 그거 읽고 있다 보면 숨이 탁 막히거든요. 구데리안 같은 천재도 맹목적인 민족주의라든지 군사 중심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가능했던 거구나. 그 수천만 명이 죽어도 죄의식 없이 신념을 가지고 그 독일 장군들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하물며 히틀러 같은 광인은 더한 거죠. 단 한 줌의 후회도 없이 의심도 없이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갔을 겁니다. 그러하니 이 책이 아무리 역사적으로 있어 보일 법해도 금전적으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는 거죠. 그 나의 투쟁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 걔가 애는 착한데 술만 먹으면 화가 나서 그래. 그게 뭔 소리야.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다니까. 나의 투쟁 책만 보면 내용은 좋은데 이건 아닙니다. 거기에 깔린 역사적인 배경, 히틀러가 그 책을 쓴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책만 띄워놓고 그 책이 좋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먹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걔가 사람은 착한데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심신미약에 면죄부를 씌워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고요. 나의 투쟁은 잘못된 책이고 그 책의 저자도 잘못된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사인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하면 되겠죠. 그러면 히틀러 친필 사인인데 이대로 약하게 넘어가나 했는데 야 억대가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건 뭐야? 히틀러 사인을 왜 억을 줘? 그러고 제가 약간 승질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 사인이 뭐냐면 이거 히틀러가 자살하기 직전에 1945년 4월 29일에 작성한 집단에는 정치 성명서입니다. 1945년 4월 29일의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연합군이 이미 독일을 포위해서 에워쌌고 소련군이 히틀러가 있는 수도 베를린으로 진격해오고 있었죠. 그리고 한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던 히틀러가 이제는 그 벙커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히틀러가 결정을 한 거죠. 야, 항복하지 말고 스스로 내 삶을 끝내자.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끝내기로 결정을 하면서 나의 이 생명을 끊는 행위는 이것은 정치적인 행위이고 나의 정치적인 의지는 그대로 남아있다. 독일 민족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유서를 쓰고 사인을 한 거죠.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히틀러는 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독일인이여 끝까지 싸워라. 두 번째는 히틀러가 군사적인 책임을 지 부하들한테 이제 전가하는 거예요. 괴링하고 히물러한테. 그래서 얘네가 책임이 있으니까는 얘네 쫓아낸다. 후임자를 임명한다. 이런 아주 구질구질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반성의 기색이라든지 뭐 미래를 위한 비전은 없고 전처럼 민족 이기주의, 폭력에 의한 독일의 이기적인 국가 이익의 확장 이런 데만. 그리고 끝까지 나 잘났어. 그리고 이 정치 성명서에 사인을 하고 다음날 자살하는 거죠. 그래서 1억입니다. 왜 이것이 1억이었냐고, 이 자살과 관련된 이 사인이 왜 1억이냐고 제가 얘기하긴 좀 그래요. 그래도 그마저도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걸 대신 누가 얘기를 해줘서 대신이 있습니다. 전쟁사 연구자 조셉 커민스가 책의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아돌프 히틀러는 살아남지 말았어야 했다.
2번이나 부상을 당한 제1차 세계대전 때 참호에서 죽든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있었던 17차례의 암살 시도에서 죽든 총에 맞아 죽든 폭탄에 맞아 죽든 어떤 식으로든 죽었어야 했다. 사학자가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대의 정치인들, 군인들, 가족을 잃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히틀러에 대해서. 그래서 유쾌하진 않지만 이렇게 바랬던 거를 히틀러가 스스로 해서 그래서 이 사인이 이렇게 비싼 겁니다. 그게 1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인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스스로 죽고자 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당대 세계인들의 염원이 그 서명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나마 1억을 쳐주는 거죠. 히틀러의 서명 중에 제일 비싼 것은 1억인데 그의 죽음을 기념해서 1억을 매겨준 것이다. 근데 저는 1억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5억 3천만 원짜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인은 아니고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책상 받침대인데 청동? 황동으로 만든 5억 3천만 원짜리 책상 받침대. 이게 미넨협정 사인할 때 보면 체인벌린 쭈그리고 하고 사인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높은데 나무로 된 건가? 흑백 사진이니까 보는데 여기서 사인한 거예요. 여기에서 미넨협정 평화 사인도 했고 작전명령 1호 전쟁 사인도 여기서 한 거예요. 그래서 5억 3천인 거예요. 히틀러가 했던 온갖 뻘짓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됩니까? 히틀러의 승인하는 그 사인에서 시작되는데 그 사인이 이 책상 받침대 위에서 여러 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5억 3천에 팔린 것이 아닌가. 히틀러의 편집증, 집착증이 잘 드러나기도 하죠. 히틀러 사인 항상 같은 곳에서 했대요. 바로 이 청동 책상 받침대에서. 2차 세계대전에 관한 거의 모든 사인을 여기서 했답니다. 죽기 직전의 사인까지 여기서 했다고 그래요. 히틀러의 사인이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다면 그가 사인을 했던 이 책상은 피의 단두대 같은 것 아니었을까? 여기서 피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히틀러에 대해서 할 말은 정말 많습니다. 아마 밤을 새워도 모자라겠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이 자의식 강한 나쁜 놈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걸 선택한 거죠. 전쟁의 도화선이 된 히틀러, 그리고 그의 면모, 그 당시의 정치 상황, 군사 상황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무엇, 그것이 우리가 사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인을 통해서 히틀러를 받고 히틀러의 사인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본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더 깊게 알고 싶었는데 다루지 않은 것이 있다면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거 달아주세요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깐 놈 또 까는 거 일도 아닙니다. 이런 놈은 계속 까도 됩니다. 저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까봤고 앞으로도 영원히 깔 겁니다. 나쁜 남, 무능한 남, 이상한 남. 남남남 3부작인데요.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쁜 남 히틀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가 마음 놓고 전쟁 준비를 지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건 사실 이 인물의 역할이 컸습니다. 고인은 아니었지만 히틀러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줬던 이 남자, 영국 총리 체인벌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이나 발발 이후에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착각 속에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빠져 있었고 다른 사람도 그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었던 무능한 남, 영국 역대 최악의 총리로 BBC가 꼽았던 네빌 체인벌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네빌 체인벌린 총리가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사람은 무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야, 이 사람 얼마나 일을 못했길래 역대 최악의 총리로, 그것도 BBC라는 방송국이 낙인을 찍었을까 하실 건데 사실은 일 잘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기업인 출신으로서 언제 활약을 했냐면 1931년부터 1937년까지 뭐가 왔어요? 세계 대공황이 왔죠. 이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주요 각국의 국민들이 굶주리고 화나서 이 굶주림과 화남이 결국은 하나로 뭉쳐서 2차 세계대전의 어떤 핵심 변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네빌 체인벌린이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영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세로 이끈 재무장관이었어요. 자국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외모적으로도 아주 깔끔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덕분에 1937년에 영국 총리로 취임을 하는 것이죠. 과거의 헌신, 성과로 인해서 총리가 됐는데 4년 후인 1940년에는 오명을 쓰고 물러납니다. 잘 나갔던 실물 경제인, 재무장관, 총리가 어떻게 해서 4년 만에 최악의 총리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 있다면 바로 미넨협정. 미넨협정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잖아요. 독일을 달래기 위해서 히틀러가 원하던 체코에 수데텐란트를 주고 이제 우리는 평화를 얻었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던 그 협정. 협정 이후에 또 체인벌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다. 굉장히 유명하죠. 우리 시대의 평화라는 이 선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그 전문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의 선량한 동포 여러분, 독일로부터 명예로운 평화를 이 다우닝가에 가져오게 된 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이것이 두 번째 일입니다. 나는 우리가 평화로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멘트만 들으면 평화가 찾아왔구나. 총리가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판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짚어보자고요. 독일이 1938년 4월에 뭐하죠? 오스트리아를 강제 병합합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침공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프랑스가 예비 동원령을 내려서 동원령을 검토를 하고 영국이 책상 밑에 깔아놨던 작전 계획을 꺼내서 전쟁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었죠. 비상이 걸린 거예요. 도시 곳곳에 방공호를 설치를 하고 시민들은 대피 훈련을 하는 등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체인벌린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하고요. 그런데 체인벌린 정도 되는 정치인이면 위기를 눈치를 챘어야 되지 않느냐. 독일까지 가가지고 히틀러한테 그 수모를 당하고 와서 그 독일군의 무서움을 보고 온 사람이면 우리 이제라도 전쟁에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체인벌리도 훌륭한 사람이긴 하지만 경제적 위기에 특화된 사람이지 군사적 위기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서 하는 것처럼 떡 하나 더 주고 내가 한 발 물러서면 상대도 한 발 물러서고 이런 협상이 가능하다. 독일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도 그 중에 한 명이니까 내가 충분히 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경제 전문가 체인벌린의 군사적 순진성을 이용해서 히틀러가 작업을 걸었고 거기에 탁 걸렸던 것이죠. 히틀러가 먼저 작업을 어떻게 거냐면 1938년 9월 26일에 대중집회가 열려요. 여기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베네시를 아주 맹폭을 합니다. 뭐냐? 저거 안 돼. 우리를 탄압하고 있어. 어쨌든 나는 10월 10일에 수데텐을 손에 넣겠다고 열을 올렸죠. 혼자 열을 올리느냐? 그렇지 않죠. 거기에 있던 모든 군중들이 하일 히틀러를 외치면서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틀러는 군중 선동하고 군대 준비시키고 이것만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노력도 하는 척을 해요. 체인벌린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체인벌린 총리님, 수데텐은 내가 유럽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영토입니다. 나는 체코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 다치지 않게 할 거예요. 땅만 조금 주세요. 이렇게 공언을 하니까 탁 감기는 거죠. 심지어 체인벌린이 히틀러에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칭찬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전쟁과 평화를 교대로 말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노골노골 늘어지게 만드는 거죠. 누가 노골노골 늘어졌느냐? 바로 체인벌린이 노골노골 늘어진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밀당하는 거예요. 늘 이런 식으로 한 거죠. 한편 이런 히틀러의 감언 이설을 듣고 체인벌린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럽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영토래. 그러면 수데텐만 주면 조용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체인벌린이 9월 27일에 베네시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한테 가갖고 이보시오. 9월 28일까지 독일 제안을 받아들이시오. 그래서 땅을 조금 내어주고 유럽 전체의 평화를 도모합시다. 당신네만 좀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압박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서 대국민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철저한 평화 애호자입니다.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은 나한테는 악몽이요. 그러나 어느 나라든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것에 저항해야 한다고는 나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란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크고 강력한 이웃 나라와 대결하고 있는 조그만 나라에 동정을 하겠지만 그것은 어떠한 사정이 있든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대영 제국을 전쟁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 내가 동정은 하지만 전쟁은 싫다. 난 평화주의자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기로 한 겁니다. 결국 이것을 한 줄로 해석하면 이거겠죠. 전쟁을 하면 하자, 평화를 하면 하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속으로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히틀러가 이걸 한 거죠. 히틀러는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체코슬로바키아 5개국 회담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 5개 나라가 모인 이 협정이 바로 뭡니까? 뮌헨 협정이죠. 여기서 협상한 내용이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데 이래요. 체코슬로바키아는 수데텐란드를 독일에게 양도한다.
테세는 폴란드에게 양도한다. 카르파티아 루테니아와 남슬로바키아는 헝가리에 양도한다. 회담 참가국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한다. 이 결론은 결국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이 맛있는 케이크를 조금씩 나눠서 먹자는 거예요. 이 회담으로 체코슬로바키아는 멀쩡히 가만히 있는데 서서 따기를 맞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따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묻지마 몰매를 맞고 나서 응급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돈은 네가 내 라고 얘기를 들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넨협정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코슬로바키아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하겠다고 쓰고 사인했잖아요. 히틀러가 6개월 뒤에 공격해버려요. 1939년 3월에 체코를 완전히 먹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슬로바키아를 괴뢰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 같은 해 9월에 연달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폴란드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체인벌린이 원하던 평화가 왔습니까? 오지 않았죠. 유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쟁만 일어났어요. 히틀러가 체인벌린의 뒤통수를 쳤지만, 그를 무능한 총리로 만들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대독 유화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정녕 히틀러의 속내를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럴 때 기묘한 게 1차 사료입니다. 체인벌린이 유화 정책을 펼쳤던 이유, 1차 사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편지는 1938년 9월 6일에 체인벌린이 주 독일 영국 대사한테 보낸 편지예요. 편지의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세계는 히틀러가 뉘른베르크를 통해 보낸 메시지에 놀라고 있어. 그러나 그는 그것을 실현하지 못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리더보다 강하게 말하는 법이죠. 체코슬로바키아는 문제 없습니다. 나는 히틀러가 평화나 전쟁을 선택할 확률이 50대 50이라고 봅니다. 히틀러의 참모들을 비난하는 것은 괜찮지만 히틀러가 좋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좋은 결과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 참 정치인이 입에 담기 적절치 않은 논리 아닌가요? 전쟁을 할 수도 있고 평화로 갈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평화로 갈 것 같은데 내 말이 틀렸다면 그거는 미리 죄송합니다. 하지만 히틀러가 좋은 놈이 될 기회가 있으니까 굿보이가 되도록 칭찬해 줍시다.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맙시다. 이거는 대문 열었으니까 우리 집을 털어가도 되는데 안방에 있는 폐물만은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거죠. 히틀러와의 실제 대화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1차 사료가 있더라고요. 나는 유년 시절 급진 이론에 경도하였어. 독일이 하나라고 느꼈지만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할 줄은 압니다. 지금 독일이 하나의 제국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독일이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이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나는 수천만의 독일인들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300만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들 역시 독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잠시만요. 짚고 넘어갑시다. 당신은 300만의 수데텐란트 독일인들이 반드시 독일에 편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그것 말고는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수데텐란트에는 그만큼의 독일인이 없을 뿐더러 그곳의 많은 이들이 체코슬로바키아인과 독일인으로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가 길고 긴 연설, 대중들 앞에서 하던 그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인정적인 통합을 바라는 게 아니다. 체코를 또 그렇게 내가 뭘 먹으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다. 왜 나 오해하느냐. 내 진심을 알아줘라. 나는 정말 수데텐에 있는 우리 독일인들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거다. 인족에, 인류에 근거한 나의 진심을 이렇게 곡해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수백의 수데텐란트인들이 사살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이는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난 이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세계 전쟁이 일어나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준비되었고 위험을 각오할 겁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보느니 세계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하겠다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세계 전쟁을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평화 외치고 경제 관료였던 체인벌린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분명히 체인벌린은 히틀러의 자세를 통해서 전쟁의 욕구를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체인벌린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멘탈이 나간 거예요.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나는 근데 평화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나 돌아가서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나 이거 연설 미리 지금 써왔는데 이거 그럼 다시 써야 되나?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 체인벌린이 국내 정치, 국내 군사에 있어서 어떤 조치를 냈고 어떤 보고서에 어떤 사인을 했는지를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반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사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체인벌린은 기존 내각이 추진하던 재군비 정책을 가속화했습니다. 독일의 팽창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팽창에 대한 대응책으로 군사적 옵션이 필요하다. 우리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군비를 줄여서 경제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안 되겠구나. 군대도 늘리자. 이걸 얘기를 하고 사인하고 실행을 했단 말이죠. 다만 재군비라는 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좀 안 됐지만 희생시키고 그 안에 동의한 것이고 그랬을 수 있다는 게 일부 역사가들의 의견입니다.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체인벌린이 만약 이때 영국군을 강화하는 여러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영국은 보다 더 암울한 상태로 세계대전을 맞이했겠죠. 혹은 군사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폴란드 침공마저도 묵인하고 유럽이 전부 다 독일 손아귀에 들어갔을 때 뒤늦게 섬에서 항복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특히 잘한 게 영국 공군을 늘렸어요. 확실히 이때 늘려서 이득을 봤어요. 그게 1937년, 38년만 해도 영국의 군용기 생산 가능량이 2,000대, 3,000대밖에 안 됐어요. 독일은 이미 5,000대씩 쑥쑥 뽑아낼 수 있었는데 영국은 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체인벌린이 독일 가서 보고 와가지고 안 되겠어. 야, 딴 데 얘기하지 말고 공군 좀 늘려놔. 그래갖고 39년부터는 8,000대가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일을 그때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 공중전에서 독일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생산 시설 그것만 늘린 게 아니라 나중에 항공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금속의 생산량, 수입량을 크게 늘려요. 미리. 체인벌린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시각은 영국 국민들이 이때 1차 세계대전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게 바로 체인벌린이 대독일 유화 정책을 펼치고 우리 시대에 평화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괜찮아요. 이 얘기를 했던 이유라고 해요. 처참하고 처절했던 1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공장에도 나가고 학교에도 나가고 뭐 사람들이 자기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전쟁에 대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 기성세대의 적지 않은 퍼센티지가 지옥 같은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의 아들을 다시 전쟁터로 밀어넣는다는 얘기를 정치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내 정치도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표를 얻어야 이 전쟁을 어쨌든 끌고 갈 거 아닙니까? 또 외교적으로도 공격에 소극적이던 프랑스를 설득하려면 지금 괜찮아 해서 한 발씩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것 같다라고 일부 역사가들이 커버를 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체인벌린이 정말 무능했나? 히틀러가 체인벌린이 보증을 선 그 미넨 협정을 파기를 하고 체코 공격했잖아요. 폴란드 공격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실각돼야 돼. 그런데 실각을 안 하고 1939년 9월에 폴란드 침공이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남아서 1940년 4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전쟁을 지도했단 말이죠. 위기가 발생했어도 어느 정도 기본빵을 했다는 거예요. 체코 병합에 굉장히 체인벌린이 격분을 해서 재군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독 강경 노선으로 전환해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영국이 전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그러면 이렇게 무능한 총리로 낙인 찍힌 이후에 체인벌린은 그럼 뭘 했을까요? 독일이 미넨 협정을 파기한 이후에 체인벌린이 외교적 유화 정책을 포기하고 그리고 뒤늦게 강경책으로 선회를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망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독일에 맞서기 위해서 전시 내각 수립하는 거. 대독 강경파 윈스턴 처칠을 딱 불러들여요. 그게 왜 대단한 조치냐면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어요. 체인벌린파 내부에서는 지금 전쟁이 났는데 처칠파 지금 끌어들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체인벌린은 과감하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영국이라는 국가, 세계전쟁에 대비한 큰 걸음으로서는 잘한 조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악수였어요. 처칠, 단호하거든요. 이 패배는 네 책임이야. 당신이 안고 가 하면서 체인벌린한테 바로 사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처칠 때문에 체인벌린이 사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 이래저래 고립이 돼서 체인벌린이 1940년 4월에 사임 의사를 표명을 하고 5월 10일에 사임합니다. 사임 연설문 내용을 보면 독일이 전면 침략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 짐승에 맞서서 다 함께 단결하여 용기를 내어 싸워야 한다는 것, 나는 이 3년 동안 영국 수상으로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나는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마지막 그걸 앞두고 자기 합리화 변명을 했을까요? 체인벌린이 사임하는 날 BBC는 이거 안 내보내고 처칠 취임 소식만을 전했어요.
이후에 체인벌린은 전시 내각의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요. 그런데 이제 고령에다가 충격 많이 받아가지고 건강 악화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영향도 있어요. 역대 최악의 총리로 꼽혔던 이유는 사람이 통상 뭔가 대단히 큰 실수를 했으면 자숙하고 뭔가 봉사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도 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냉전도 생기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다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망했기 때문에 최악의 총리라는 그 시점에서 회복을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BBC 히스토리 매거진에서 평가한 20세기의 총리들 중에서 0점을 받은 거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총리가 된 것도 역사가들이 좀 변호를 했잖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역사가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BBC가 뭐 날방송도 아니고 왜 빵점을 주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체인벌린에 대한 존남의 평가는 무엇이냐? 평시형 관료다. 체인벌린 수상은 실물 경제를 잘 알고 국내 정치에 유능한 그런 정도의 정치인이었다. 국가 이익에 대한, 국제 정치에 대한 이러한 감각은 약간 부족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고 또 유화 정책을 썼다는 것은 영국의 역사, 명예와 전통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이 다른 지도자에 비해서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자꾸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고 위기관리 쪽에는 젬병이었던 겁니다. 적수를 잘못 만난 거예요. 히틀러는 체인벌린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고수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도화선을 당긴 그 남들, 나쁜 남, 무능한 남, 이상한 남. 오늘 정말 이상한 남입니다. 이 이상하고 이상한 남 누구냐면 이상하게 생겼네 이탈리아 수상 무솔리니예요. 히틀러에게 사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하죠. 무솔리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키호테다, 몽상가, 괴팍한 모험가, 동시에 독재자, 파시스트. 능력은 없는데 운이 좋아서 권력을 잡은 이상한 남 이렇게 알고 있죠. 능력이 없는데 운이 좋아서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정권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무솔리니도 능력이 없진 않았죠. 한마디로 설명하기에는 참 어려운 인물입니다. 20년 넘게 통일 이탈리아 왕국의 수상을 어떻게 얘가 할 수 있었을까? 청년 시절 이때쯤부터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베니토 무솔리니 급부상하던 사회주의에 푹 빠진 열렬한 사회주의 신봉자였죠. 같이 벌어서 다 같이 쓰고 다 같이 평등해지자 평등과 자유가 이 세상에 넘쳐날 것이다 하니까 20세기 초의 사회주의 사상에 넘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중에 1인이었죠. 무솔리니도. 그러다가 사고를 하나 치고 맙니다. 국민학교 교사 생활을 하다가 입대 영장을 받고 스위스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스위스에서 잡혀가지고 2년간 복무를 하고 다시 교사로 복직을 하죠. 이 사진이 그때 도주하다가 걸렸을 때 찍은 머그샷입니다. 그냥 얼핏 보면 평범해요. 평범한 사람이고 그럼 뭐 잡범 정도의 모습입니다. 병역 회피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대로만 가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생님, 작은 소가정의 멋진 이태리 아빠. 인생이 진화할 것 같은데 사회주의가 이 사람을 본격적으로 배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급진적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믿는 사회주의에 푹 빠지죠. 근데 선생님이잖아요. 글 잘 쓰잖아요.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아주 좋아요. 당신 글 잘 쓴다. 선전선동의 대가가 되겠구만. 그래서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러고 대중선동에 나서죠. 그러면서 이탈리아 사회당에 나팔수 역할을 하는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인데 아반티라는 잡지의 편집장 역할을 맡습니다. 이 아반티가 전진이라는 뜻이죠. 스탈린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 운동하는 사람 중에 잡지사 편집장으로 시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뭐 잡지사라고 해서 막 천연 컬러 사진에 수십 명의 기자, 디렉터가 달라붙어서 만드는 그런 잡지가 아니라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등사기 같은 걸로 한 장 찍어가지고 뿌릴 때도 있고 기사거리 있고 돈 좀 어서 들어오면 몇 개 더 찍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편집장이 되면서부터 숨겨진 잠재력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렸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약간의 그 광기가 있었는데 이게 먹물하고 만나면서 폭력과 지성이 결합된 아주 위험하고 더러운 형태의 권력욕으로 이게 뭉글뭉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땅 하고 발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군인이 사회와
국가의 권력을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쳐다보냐 하면 기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손바뀌는 걸 보고 변절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념을 탈바꿈을 하거나 거짓으로 자기의 인생을 뒤덮죠. 그 권력에 묻어가려고. 무솔리니가 그 짓을 합니다. 갑자기 이탈리아 참전에 찬성을 해요. 편집장을 하면서 무솔리니가 주필로서 주로 쓴 글들은 사회주의에 대한 찬양,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자본주의자들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괴멸을 해서 사회주의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탈리아도 국익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도 그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싸운 거죠. 그리고 과거에 같이 한편에 섰던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배신을 했죠. 완전히 이때 편이 갈라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히 편집장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때려치우고 예비군으로 자원을 해서 참전합니다. 베르살리에리 연대라고 엘리트 부대예요. 이탈리아 경보병 부대인데 여기로 들어가요. 이 부대 보면 이제 머리에 뭐가 있죠. 이게 검은 뇌조 깃털이에요. 이 부대는 아직도 지금 달고 있습니다. 이 부대는 그래도 이탈리아 군대 중에서는 잘 싸우는 부대라고 소문이 난 부대예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때부터 약간 맛이 본격적으로 간 것 같아요. 보면 눈에 초점도 없고 자세도 불량해 딱 거만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무솔리니의 사진하고 행보를 보여드릴 건데 그의 패션, 표정, 행동 변화를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그를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어요. 그리고 전장에서 중상을 입고 상위 용사로 전역합니다. 당시에는 상위 용사는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무솔리니가 사회에 나와서 전쟁 영웅 행세를 하는데 안 먹혀요. 사회에서 계속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그 친구들이 자리를 잡고 굉장히 무솔리니를 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잡지를 만들어요. 근데 잡지를 만드는데 이제는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배신했으니까. 그렇다고 확 돌아서 갖고 자본주의자들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자본주의자들도 안 받아들여줘. 그래서 이탈리아 인민지라는 신문사를 차리고 사회주의를 엄청나게 까기 시작해요. 적개심과 증오심이 넘치는 논조로 논설을 쓰죠. 그러면서 이제 이론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이론을 자기가 이제 펜 때 잡은 짬밥이 굉장히 기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도 틀려먹었어. 민주주의도 틀려먹었어. 의회주의도 안 돼. 나만이 이 민중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약간 원시주의적인 성향을 드러내요. 약육강식을 인정해야 된다. 자연 상태에서의 동물 간의 폭력에 의한 지배체제, 이런 게 인간에도 도입이 되어야 우리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 수 있다. 파시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 나중에 파시즘의 모태 정신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게 자기가 만든 이론이에요. 파시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좋은 해석이 있어요. 대동단결이죠. 대동단결 정도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이론인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국가가 똘똘 뭉쳐서 다 조져버리자 이런 겁니다. 어쨌든 파시즘, 이것은 집단을 엄청나게 강조하는 이론인데 이 단순 무식한 개념이 얼마나 어이없이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무솔리니의 잠재력이 폭발하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솔리니의 카리스마가 폭발하는 거죠. 또라이 기질. 할 말이 있지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들. 이러고 있을 때 나팔 부는 거예요, 나가서.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나에게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 지금 태어났으면 진짜 1000만 정도 되는 유튜버 됐을 거예요. 인기 엄청 끌었을 겁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진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전투력 만땅에 진짜 나팔수예요, 나팔수. 이때 취한 스탠스가 뭐냐면 프로 불편러, 모두각입니다. 무솔리니가 나서서 그런 거야. 아, 나 이거 불편해. 나 이거 싫어. 아, 저거 잘못됐어. 틀렸어. 사진 보세요. 딱 이러고 앉아서 너 마음에 안 들어. 저것도 마음에 안 들어. 얘들아, 그렇지? 나 따라와. 이러면 따라가는 거죠. 당시에 이런 게 가능했던 것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승전국도 됐겠다. 통일도 완성됐겠다. 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아니야. 전후 협상에서 완전히 찐따인 거예요, 이탈리아는. 영토도 조금밖에 못 얻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상금도 조금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말 전국이 폭동전야였다는 거죠. 이 폭동전야에서 한 사람이 앞에 나서면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데 그 맨 앞에 섰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무솔리니인 겁니다. 무솔리니는 이제 자기도 눈이 있으니까 보죠. 그리고 다 날 주목하네. 그리고 막 안테나 돌리다가 술렁술렁 하는 사람들을 1919년에 요상한 단체 하나를 창설합니다. 이름이 독특해요. 전투파쇼. 전투파쇼. 근데 이 전투파쇼가 뭐야? 전투파쇼가 이상하잖아요. 이태리어로는 il passi italiani di combattimento. 우리말로 조금 번역을 하자면 파시 이탈리아 전투단이에요.
이탈리아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전투단이다. 자기가 베르살리에리 연대에 있었을 때 입었던 그 검은색 셔츠를 약간 개량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검은색 옷 쫙 입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니까 다들 나도 저거 할래 해서 파쇼 전투단에 들어가는 거죠. 무솔리니가 여기서 약간 정말 이상한 사람이야. 그 집단을 가지고 군대처럼 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유니폼을 지급해서 또 강령을 적용해가지고 준군사 집단처럼 이걸 운용을 합니다. 이때 준옷이 검은색 계열의 셔츠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쇼 전투단, 이탈리아 전투단을 나중에 검은 셔츠단이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검은 셔츠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게 히틀러잖아요. 히틀러가 자신의 돌격대 친위대에 똑같이 하면 그러니까 돌격대는 갈색 셔츠를 입혔어요. 그래서 갈색 셔츠단이라고 했었죠. 이 혼돈의 전국 속에서 이탈리아 내에 큰 민중 봉기들이 막 일어나죠. 여기저기서. 원래 이탈리아가 전쟁에서 이기면 받기로 했던 땅 중에 피우메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은 크로아티아 땅인데 기가 막힌 항구 도시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지금도 크로아티아의 주 항구고 크로아티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예요. 특히 항만 수심이 깊어서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하는데 위치상으로도 주변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아주 좋은 곳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틀이 안 준다는 거야. 준대놓고 처음부터 안 준다고 그랬으면 몰라도 준다고 했는데 뺏어갔어. 그럼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태리 내에 있는 애국주의자, 야심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는 양아치들 별별 인물이 다 나서서 선동해가지고 막 데모 일으키는 거죠. 여기에 무솔리니가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진다. 무솔리니는 이것을 기회로 삼고 상상을 초월하는 행동을 합니다. 로마 진군 1922년 10월 27일에 검은 셔츠단을 데리고 로마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진군의 결과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로마 진군의 결과로 총리가 돼요. 당시 이탈리아 국왕이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였다고 하는데 로마로 진군하는 무솔리니가 굉장히 믿음직스러웠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멋있어, 너 총리해라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참네. 그 속내가 있었던 거죠. 저거 잘하면 내가 좋은 말로 써먹을 수 있겠다. 지금 왕정이 뒤집어진 지경이고 나도 위태로운데 이 정도의 광대면 내가 써먹을 수 있겠는데 너랑 나랑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총리로 임명을 했겠죠. 그런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도 부족한 설명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 무솔리니는 강력한 정치인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21년 총선에서 파쇼 정치단이 정당으로 등록을 하고 의석을 35자리나 얻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기반도 확실히 있는 상태이기는 했죠. 그리고 여기다 검은 셔츠단의 힘이 엄청났는데 정신무장, 육체무장, 장비나 아니면 무기라도 든다. 이게 5만 명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탈리아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민 거죠. 야, 총리하자, 너. 자, 그리고 이 사진에 보면 저쪽 뒤에 사람들 저 뭐하고 있어요? 이상한 거 있죠. 이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도 따라하면 안 돼요. 나치 독일 했던 거잖아요. 이게 무솔리니로부터 온 겁니다. 파시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모로 참 나쁜 쪽으로 히틀러에게 영감을 많이 줬네요. 저거 근데 뭔지 아시죠? 저거 원래는 나쁜 거 아닙니다. 로마식 경례예요. 로마에서부터 온 전통이라고 하죠. 옛날에 로마 집정관한테 저런 식으로 인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파시즘, 전체주의, 군국주의의 모델이 로마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무솔리니의 위세가 등등해질수록 검은 셔츠단의 위세도 같이 드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 이탈리아 전역에 얘들이 들끓어요. 위험한 냄새가 나면서도 뭔가 남자답고 그런 거 있잖아요. 멋있지만 뭔가 병신 같은 거. 약간 이런 집단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 시커멓게 하고 다니니까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나도 뭔가 비겁자의 낙인이 찍힐 것 같은 그런 예감 때문에 미묘한 집단 광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집단 광기라고까지 폄하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진 보십시오. 어린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집단과 노인을 격리하는 집단은 그건 분명히 광기에 둘러싸인 집단이 맞습니다. 애들이 지금 총을 들고 있잖아요. 어린이 검은 셔츠단이에요. 이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검은 셔츠단의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피마자 기름을 먹여서 네. 했다고 하는 그 이거는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이 피마자 기름이 딱 먹자마자 얼굴에 발진이 나게 하고 설사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얼굴에 발진이 나니까 저거는 반역자하고 구분이 되고 설사를 하니까 굉장한 수치심을 줄 수가 있어요. 일부 먹인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탈리아의 정권을 이제 잡죠. 나이 39살에 이탈리아 총리가 됩니다. 권력을 잡자마자 폭력을 허하노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테러를 허용하노라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의회 의석도 군대도 경찰도 다 완전히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수령 일두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 미친 거죠. 공식적으로 미친 상태예요. 무솔리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사납고 잔인한 자들이 좋다. 불굴의 기백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야, 범죄자들 중에 쓸만한 사람 많아. 그런 사람들을 써. 그리고 진짜 범죄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수적으로 써요. 그럼 미친 겁니다. 그리고 1927년에 국가를 완전히 장악한 채로 전쟁 국가, 군국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조직을 하는데 그 목표는 이제 로마 군단이었죠. 각 기관명, 그 다음에 사회 조직 이거를 로마 군단처럼 편제 장비 명칭을 다 바꿔요. 그리고 군대의 명칭도 다 로마 때 쓰던 걸로 바꾸고 나라가 이제는 점점 무슨 이태리 서커스단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장 많이 바뀌죠. 광대처럼. 이 옷을 보세요. 모든 게 들어가 있어. 보병이면서 포병이면서 기병이면서 육해 공군이면서 장교면서 부사관이면서 병사야. 이 옷에 모든 게 들어가 있어. 마치 이 로마 제국의 수령, 로마 신화의 제우스 신처럼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이제 로마 군단처럼 나라를 만들었잖아. 그러고 이제 공격하려고 이제 어디 보자. 근데 어디 있어? 여러분. 이태리 주변 만만한 국가가 그 근처에 어디 있으면 공격할 데가 없는 거야. 1차 세계대전 때도 말이죠. 아드리아해 건너가지고 알바니아 겨우 공격해가지고 택도 없이 무너지니까 괴뢰국 하나 세우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긴 하지만 아무도 땅도 안 주고 배상금도 조금 준 거지. 이태리군은 사실은 국제공인 허수아비 뭐 그런 취급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군대를 재편성해놨으니 날카롭게 갈았으니 한번 휘둘러 보고는 싶은데 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1934년에 이디오피아 공격 준비를 마쳐요. 왜 이디오피아냐 하필. 거의 유일한 독립국이었거든요. 딴 데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드리면 큰 나라의 심기를 건드려. 그러니까 만만한데 때린 거예요. 무솔리니가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 이디오피아 공격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주변국들이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지가 궁금하잖아요. 프랑스 라발이 격려를 합니다. 가서 4번이나 총리를 했던 정치인이에요. 이 라발이 자국에서도 인지도가 높고. 그런데 무솔리니의 야망을 아주 우호적으로 승인합니다. 야 훌륭해 젊은이다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정말.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우리 프랑스는 이탈리아의 석유 공급을 방해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써라. 우리 영토에서 도울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돕겠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영국 강요와도 회의를 해요. 그러면 영국 강요는 안 됩니다. 승전국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채통을 지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십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 너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런 분위기예요. 심지어 영국하고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디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이익권 내에 있다. 이렇게 인정까지 해요. 1935년에는 국제연맹까지 나섭니다. 이때 담당 장관이 이든이었거든요. 이 이든이 로마를 방문을 해서 무솔리니와 회합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국이 이디오피아한테 해로를 개방해 주겠다. 그러면 이디오피아에게 이득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이디오피아한테 우리가 해로를 열어줄 테니까 니네 땅을 이탈리아에게 좀 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유화책을 내놓는 거예요. 무솔리니는 진짜 코웃음을 쳤다고 그럽니다. 웃기고 앉았네.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총리나 정치인들이 이렇게 할 때 나머지 군사 전문가들은 뭐 했냐. 이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이 전부 분석과 예측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공격을 할 능력도 없고 무솔리니는 공격을 할 의지가 없다. 공격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에티오피아를 점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특히 영국은 이디오피아를 공격하게 두는 게 낫다.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가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어딘가에 좀 소진을 해야 공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반감될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냈다고 해요. 특히 심각한 거는 이러한 판단이 왜 나왔냐 하면 영국군 장군들이 무솔리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파시즘, 군국주의, 그 당시 군인들이 봤을 때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영국 장군들이 봤을 때는 무솔리니는 너무 멋진 형 혹은 멋진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서도 오케이, 런던에서도 오케이, 장군들도 짝짝짝.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공격합니다. 이때 진짜 무솔리니 봐줄 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패션. 이마 보세요 저거. 왕독수리 박아놓고 팔에 완장 보십시오. 각종 깃발에 로마 제국 상징인 독수리 막 이렇게 막 넣고 내가 신 로마 제국의 수장이다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공격한 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무솔리니하고 이탈리아 군대가 허접하잖아요. 힘겹게 공격하고 그냥 공격을 하는 것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 이 정도? 그런데 이 중에 정말 이 무솔리니를 부러운 듯이 쳐다보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메모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무솔리니 사생팬이에요. 무솔리니가 유럽을 흙탕물로 만든 미꾸라지였다면 히틀러는 그 흙탕물에 있는 그 방사성 물질을 먹고 자란 괴물이었어요. 히틀러, 무솔리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파시즘의 창시자 무솔리니죠. 히틀러한테 정말 모델이었어요. 193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히틀러는 듣보잡이었잖아요. 그때 무솔리니는 총리가 막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히틀러는 무솔리니처럼 하고 싶은 거죠. 무솔리니처럼 하고 싶은데 아마 나는 안 되겠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히틀러가 굉장히 낯도 가리고 수줍어했다고 그러잖아요. 승질만 잘 내고 안 되겠지 하는데 해보니까 돼 또. 그래갖고
미넨폭동 일으키잖아요. 히틀러가 감옥에 갇히긴 하지만 굉장히 유명세를 얻죠. 1935년 독일의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재군비 선언을 할 때쯤 히틀러와 나치 정권이 적극적으로 권력을 잡고 군대를 육성하기 시작하죠. 독일의 팽창을 경계하는 영국과 프랑스의 눈길도 히틀러가 요리조리 잘 피해요. 무솔리니가 했던 거 보고 가가지고 뭐 친한 척도 하고 한편으로 협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과 프랑스를 아주 요리를 잘합니다. 무솔리니가 했던 티키타카 그것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해본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비극을 통해서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한 친구가 되죠. 두 사람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가 되고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관계가 역전이 되기도 합니다. 알고 싶지 않지만 알아야지 이 비극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는 이 속 터지는 환장의 커플 활약상 얘기.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콘텐츠로 다루기로 하고요. 무솔리니에 대한 오늘의 이상한 남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